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숨막히는 권력 공백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의도대로 거사는 일단락되었다. 최기화 대통령에게는 세 차례에 걸친 요청 끝에 10시간 만인 13일 새벽 4시 사후 재가가 떨어졌다. 12월 13일 오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1.6 사건 연루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됐으며 정승화 대신 육고 참모총장과 계엄 사령관직에 이희성 육군대장이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사실상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한다. 그리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권력 공백기의 최고 실력자로 자리를 굳힌다. 신군부의 신속한 권력 장악이었다. 실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쓸 내용이 아니다. 최기화의 재가를 기다리던 전두환은 초조했고 쿠데타를 진행하던 노태우 등은 피가 말랐으며 장태환과 정병주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급격했던 그 드라마를 옮기는 일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룬다. 당시 미국은 12.12 사태 직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위험 수위에까지 차올랐다고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신군부가 평상시 작전 통제권 행사와 관련된 한미 간의 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 정부만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군부 세력과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보름 뒤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판 어조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전두환의 미국 초청과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극성을 부리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실제로 1979년 12월 20일 김일성은 12.12에 대해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연락부와 인민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무휴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고 발언하여 긴장을 조성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은 12.12 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쿠데타면 쿠데타지. 쿠데타적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 사태는 군사 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은 전두환의 전국장악 의도에 의해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자에 나섰다.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 혐의로 2월 28일 12.12 사태에서의 반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의해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일곱째 마당 5.18 일부러 5.18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 혹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민중 항쟁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혁명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폭동이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고 어렵게 보자면 끝이 없다. 현재의 공식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두 개의 상반된 시선이 존재할 수 있겠다. 5.18 민주화 시위 5월 21일 해방 광주 5월 27일 도청 사수 혹은 5월 18일 계엄군 투입 5월 21일 계엄군 철수 5월 27일 계엄군
계엄군 재투입, 진압 완료. 동일 8시 50분 시내 전화 통화 재개. 양쪽 다 인정하는 것은 시위 진압부대가 아닌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벌어진 비극 정도가 아닐까 싶다. 무조건 세다고 다 통하는 건 아니다. 공수부대는 시위 진압과는 거리가 멀다. 광주로 작전을 나가던 공수부대 장교가 설마 군인에게 덤비겠어? 싶어 바둑판을 챙겨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돌을 막는 방성문화, 방패 같은 게 필요했다. 한번 빗나간 것은 영원히 빗나간다고 했다. 시민과 공수부대, 아무리 봐도 궁합이 안 맞는 조합이다. 이런 조합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80년 5월은 불행했다. 사건 기록과 증언 등 여러 방법 중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취재기를 옮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역사에서 객관적인 서술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상 그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장재열 중앙일보 기자의 글을 요약했다. 중략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복인 경우에 한했다. 아직도 굳지 않은 핏자국.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다. 중앙일보 광주 주재 기자 중 가장 말석이었던 나는 광주시 유동지사에 나가 대기 상태에 있었다. 이날 오후 무심히 밖을 쳐다보던 나는 수십 대의 무장 군인을 태운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이 터진 것을 직감했다. 시내 중심가 쪽으로 이동을 줬다가 본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군 트럭을 지나가면서 대검을 꽂은 M16을 어깨에 걸치고 손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곤봉을 든 군인들을 내려놓고 있었다. 2인 1조로 차에서 내린 이들은 근처를 지나던 젊은이들을 불문곤직하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한 젊은이는 묻은 경기장 부근 광주교에서 다리 난간에 기댄 채 매를 맞다 못해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주변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이 끔찍한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 19일 오후부터 광주 상황은 학생 시위가 아닌 시민들이 참가하는 민주항쟁으로 떠올랐다. 할아버지들도 손에 강목을 들고 나왔다. 시민들은 전라도 사람 다 죽는다 하고 금난로로 모여들었다. 공수부대의 만행은 19일 광주 시내를 공포의 도시로 만들었다. 5월 20일 광주 취재팀이 본사에 송고한 기사의 첫 한마디는 사람 사냥이 시작됐다는 흥분에 찬 내용이었다. 물론 계엄하에서 나갈 수 있는 표현이었지만 계엄군의 만행을 더 이상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랴. 결국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력이 광주 항쟁을 유발한 셈이다. 공수부대의 진압작전은 비무장의 시민을 상대로 한 작전이라기에는 너무 잔혹했다. 20일 오후 금난로에 시민들이 섞여있던 나는 계엄군의 무자비함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들은 시민이 돌을 던지고 덤벼도 일정 거리까지 가까이 오지 않고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총알같이 튀어나와 달아나는 사람의 머리를 쇠뭉치 같은 곤봉으로 후려갈겼다. 맹수가 사냥거리를 낚아채는 것 같았다. 나도 정신없이 달아났다. 금난로의 한 병원에 들어가 보니 머리 터진 사람이 질비했다. 부상의 대부분은 머리가 함몰된 것이었다. 계엄군의 사륙은 결국 대규모 시민 봉기를 불러일으켰다. 광주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다. 한 달이 건너면 친구요, 친척이요, 동문인 곳이다. 옆집 아들의 죽음은 바로 내 자식의 죽음과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부마사태에서 효과를 본 계엄군의 초전박살 진압 작전은 광주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분노를 촉발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절박감이 광주 시민, 더 나아가 전남도민 모두를 감쌌다. 도저히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믿기 어려운 만행은 어떤 소문들을 만들어냈다고 나는 믿는다. 공수부대의 이성을 잃은 무자비한 만행은 어떤 유언비어라도 사실로 믿게 만들 만하다. 왜 신군부는 광주에 수천 명의 공수부대를 투입시켜 시민을 적군으로 상대했을까? 공비들과 싸워야 할 공수 특정단을 시위 진압에 투입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계엄사는 몰랐단 말인가? 살아있는 시민의식은 행정조직이 마비됐어도
광주시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지 않았다. 그 당시 광주시 농성동에 하숙하고 있던 나는 밤늦게 걸어서 집에 돌아가곤 했지만 특별히 불안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병원도 부상자가 넘쳤지만 헌혈 높이는 충분했다는 것을 나의 취재 수첩은 보여준다. 계엄군이 쉽게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불안 속에 26일이 지나갔다. 마침내 27일 새벽 3시 30분 계엄군은 광주시를 기습했다. 5시 30분 라디오 방송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을 알리며 경고문 1호를 방송하고 있었다. 거리로 나오지 말고 폭도를 숨기지 말라. 도청과 광주공원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이날 총탄 세례로 공보가 된 YWCA 건물 2층에 올라가 보니 소파에 피가 흥건했다. 총을 맞자 동료가 소파에 앉혀준 것 듯했다. 엄폐물로 이용한 듯 철제 캐비넷은 총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바닥에는 시체를 끌고 간 듯 검붉은 핏자국이 길게 끌려 있었다. 이 피는 28일 하오 12시 50분까지 굳지 않았다. 나의 수첩에 쓰여있는 한 구절이다. 고여있던 피가 이틀이 지나도록 굳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5월의 이른 새벽 외롭게 싸우다 죽어간 한 젊은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5.18은 성역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아무도 망월동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5.18은 6.25 전쟁 이후 군이 민간인을 사살한 초유의 사태다. 그래서 성역이다. 성역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역의 사실관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는다. 꽃잎처럼 금난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잘 알려진 5월의 노래 가사다. 궁금하다. 두부처럼 잘려나간 젖가슴의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실제하는 인물인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새파란 아가씨의 옷을 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장면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젖가슴이 잘린 여성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자기 딸이거나 누나이거나 친구이거나 동생이었다고 증언하지 않는다. 적어도 남한 땅에 그런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과 여성을 가사에 담아두고 그동안 노래를 불러온 셈이다. 단지 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하지만 비극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로 하자. 5.18은 극단적인 주장으로 갈려있다.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지만원의 솔로몬 앞에 선 5.18이다. 다른 기록은 없을까? 5.18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화엄 광주다. 과연 광주는 부처님의 미소처럼 마냥 아름답기만 했을까? 증언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 질문에 답한다. 인용한 5.18 연구소는 전남대 5.18 연구소다. 증언들. 도청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기도 했다. 오바를 하거나 재미로 한 방씩 쏘아보기 때문이었다. 더 기겁할 일은 슈루탄을 차고 다니는 꼴들이었다. 안전핀 고리를 그렇게 차고 다니는 고리인 줄 알고 그 고리를 줄레줄레 꿰어 달고 다니고 있었다. 그게 뽑히는 날에는 떼죽음이 벌어질 판이었다. 그리고 총파지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작대기 들듯 들고 휘젓고 다니는데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조선대 뒷산으로 후퇴하는 공수부대와 학생, 시민군이 교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총소리가 콩붙듯 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강주 시내 지원동으로 들어서니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카빈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자동차는 숲속에 감춰져 있었고 가끔 애들이 장난으로 총을 쏴대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친구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학동교회 옥상으로 가려는데 목사가 못 들어가게 했다. 목사는 계단에 핏자국을 보여주며 어떤 고등학생이 자신의 발에 오바라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서방 사거리에 있던 서방 주유소로 들어가 차를 세웠다. 주유소 안에서 청년이 걸어나와 우리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었다. 기름이 떨어지자 우리는 다시 출발했고 그때까지도 청년과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주유소 주인들이 대부분 시위대 차량에게 기름을 조금씩밖에 넣어주지 않았다. 다른 시위대 차량이 와서 기름을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면 격해진 시위대가 주유소 기름들을 막무가내로 부숴버릴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기름을 분재해 주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기름이 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차를 팽개치고 다른 차를 타곤 했다. 지원동에서 배추 장사를 하던 사람이 트럭에 치여 죽었다고 했다. 보람 아파트 앞에 가보니 도로에 피가 낭자한 사고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사람은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것이 얄미워 일부러 치웠다고 했다. 우리가 맨 먼저 간 곳은 중앙고속터미널이었다. 터미널 홈에 차 몇 대가 세워져 있었지만 키를 모두 뽑아가 버린 상태였다. 사람들이 터미널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갔다. 책임자인 듯한 사람이 나왔다. 시위 차량이 부족하니 그레이 하운드를 좀 내주시오. 차를 줄 수 없소. 그 말을 들은 100여 명의 흥분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차에 들라붙어 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된 것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고속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물기사과 기타 시설물들을 모두 부셔버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운전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중흥교회 앞 정미소 자리에 차 한 대가 있어서 주인에게 미안했지만 그 차를 끌고 나왔다. 홍보를 하는데 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나는 X형과 책임을 맡아 전남대로 스쿨버스를 가지러 갔다. 그러나 대강당 앞에 있는 스쿨버스는 모조리 시동이 안 걸리게 선을 잘라놓고 가버린 뒤였다. 하는 수 없이 그냥 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온 김에 식량이나 가지고 가라고 했다. 말인즉 매점에서 빵이나 가져가자는 소리였다. 그러자 한쪽에서 아이스크림도 놔두면 다 녹으니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먹이자고 했다. 그때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매점 문을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빵과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가져와 차에 실었다. 모두들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웃기도 했다. 우리들의 야학의 지하실에서 만든 유인물은 5, 6정 정도였다. 그 발행 이름은 전부 기억할 수도 없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이름이 강주시민학생 혁명위원회였던 것 같다. 그 내용은 강주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홍보하고 나아가 선동까지 하는 것이었다. 차량을 접수, 제공하라는 것과 폭약이나 총기류를 시민군이 가져야 한다. 또 주변의 관공서나 악질 기업주 집에 방하토록 선동하는 한편 조금만 더 견디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해방정권을 세울 수 있다고 썼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